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파업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뉴스K가 입수한 공문에는 불법 행위 시 해고하라는 등의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K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인문계와 공학계열 실습비 차이는 26만 원에 불과한데 등록금 차이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홍익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뉴스혹에서 보도한 대통령 발언 내용이 SNS에서 자아 비판 시리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뉴스혹이 이 자아 비판이라는 키워드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K에 이어서 방송되는 인터뷰 중에서는 영화 카트의 시나리오 작가 김경찬 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큐 PD였던 그가 왜 상업 영화를 택했는지, 그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을 왜 한 번도 안 만났는지, 그의 다음 영화는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임에도 야당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연금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여당에서 이른바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발 빅딜설을 전한 야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는 정의의 문제고 공무원연금은 현실의 문제라며 빅딜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자, 예산, 공무원연금, 사자방, 이른바 3대 현안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50여 분 만에 민주연합 측이 자리를 뜨면서 회동이 끝나버렸습니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함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이 결렬되면서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동에서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조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 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는 이해관계자를 불러들여 시간을 끌다가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연금 개편의 결정을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체를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입장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야당은 오늘 계속 사자니 호랑이니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 표현할 정도로 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 요구를 일단 거부하면서 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과 공무원 연금 등 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김재원 수석이 전했습니다. 안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한 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하는데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회동 중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협조를 하면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빅딜설 얘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회동 후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모두 당분간 만남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한동안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초 알려졌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상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안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이 사자방 국조를 반대하는 이유는 친이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내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워낙 친이 친박 사이에 이런 미묘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진척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규백 수석은 또 사자방은 정의의 문제고 연금은 현안 문제라며 같은 테이블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간 박근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부자 감세로 100조, 사자방 비리로 100조를 날린 정권이 돈 없다고 대선 복지 공약을 안 지키고 아이들 밥그릇까지 위협한다고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얼르고 때렸다는 말이 적당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 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만 우리 계산으로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간 박근혜 대통령의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이런 대통령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기반이 견고합니다. 특정 세력, 특정 지지 기반이 확고부동한 대통령인데 사실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 박근혜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파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서 절대적 지지 기반에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뭐라 그럴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 같은 완벽하게 혼자만 있고. 어제 퇴직 공무원 단체 대표단을 만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은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공노총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 사회의 유일한 합법 노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금 개편에 반발하는 공무원 사회 내 강원파의 틈을 벌려보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김 대표에게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했던 공노총은 만남 후에는 당정노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이 시작될 때 상황과 비공개 대화 후 공노총의 결과 설명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회동은 저희 새누리당에서 우리나라 공무사의 유일한 합법 노조인 공노총 대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 제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여러 가지 부분,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오해된 부분은 또 풀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요즘 그런데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김우선 대표님하고 우리 노조 대표하고 국민하고 공무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그 절차 원칙과 실을 준용해서 국민에게 바로 보여주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이유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국민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여당하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잘못된 안 갖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성되면은 그 당과 정과 우리 노와 함께 우리 공무원 처우 개선과 연금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같이 논해보자는 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정년 공투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 전체적인 상의를 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찾아가서 탁자를 치고 서류를 팽개쳤다가 눈물 흘리며 사과를 했다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늘 정무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한국전쟁 당시에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기념사업 예산은 3억 원 전액 삭감에서 절반 삭감으로 조정됐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주먹으로 꽝 치니까 1억 5천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진호 전투기념 예산이 일부 살아난 대신에 나라사랑 예산은 1억 원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오늘 정무위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장진호 전투기념비 사업 예산은 당초 3억 원 전액 삭감해서 1억 5천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고 나라사랑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3억 원 삭감해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삭감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보훈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서울을 던지고 탁자를 내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나중에 박 처장은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도 아니고 코미디 같은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언론 칼럼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언론 칼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도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공직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 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창피하고 국회가 모멸감을 당할 것 같아서 다 쉬쉬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박순 처장은 기분이 좋았죠. 내가 주먹을 한 대 치니까 1억 5천만 원이 생기더라. 국회의원, 정무위원 20-30명 내가 다 해본다.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처신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윤 금융위원장.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신임 사장이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최근 심상정 원내대표가 증거 문건들을 공개하며 제기한 롯데자이언츠의 CCTV 선수 사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더는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어 보였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구 때문에 재수를 했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 사장과 진보정당 원내대표의 이색 만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또 개별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공공재라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국민들은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팬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다루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오늘도 제가 그 고등학교 야구 때문에 대학도 재수했어요. 진짜. 제가 사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하러 오시나 야구 팬들 신뢰 회복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프로스포츠가 정치권하고 뭐 멀면 멀수록 좋잖아요.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이해 좀 먼 길 오셨는데 대구교육청이 관내 일선 학교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매뉴얼,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 사실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뉴스K가 입수한 대구교육청 공문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벌여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모레부터 14개 시도에서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급식비 수당 신설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경기, 광주, 대전에서만 수정안으로 오늘 타결이 이뤄졌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파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불법 파업 엄정 대응 등의 원칙을 담은 파업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각 학교에서 파업 참가 예정자의 현황을 파업 이틀 전, 하루 전, 파업 당일 각각 파악해 1, 2, 3차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해고 등을 조치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습니다. 사후 조치를 위해 철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파업 예정자 파악을 지시하면서 파업 불참 종용 금지를 명시해 놓긴 했지만 해고 등 강경 대응이 언급된 상황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서울교육청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대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학교 급식 관련 대응 조치는 학교 측에 부당노동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가 여부를 단순히 묻는 것은 괜찮다는 문구가 노동조합을 흔드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 문구를 굳이 공문에 넣음으로 해서 그걸 악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번갈아 가면서 묻는 거죠. 한 명이 묻고 그다음 와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갈 거냐, 정말 나갈 거냐, 그 다음날 와갖고 또 딴 사람이 나갈 거냐, 또 나갈 거냐, 그걸 이렇게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파업에 참가하기로 한 급식 노조원들이 영양교사의 회유로 돌아서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게 됐습니다. 통보를 분명히 제가 제 분회장이라고 2시에 얘기를 했는데 퇴근 시간 3시 반에는 다 잡아놓고 계속 한 30분을 설득한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갔을 때 이미 3시 좀 넘어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30분간 회유를 한 거예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다른 학교는 다 안 한다. 근데 왜 너네들만 앞장서냐. 앞장서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 흔들린 거예요. 원래는 한다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 학교도 안 한다는데 우리 하는 거 맞아.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판이 다 넘어간 거거든요. 이미. 파업 불참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영양교사는 단지 의사를 물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모레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파업 결정 번복 사례가 나오고 있어 파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택시기사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우버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상륙한 우버를 통해 일종의 리무진 콜 사업이 확산되자 택시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우버 같은 유사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우버가 교통 공공성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불렀습니다. 곧 차종과 차량 번호, 기사 이름이 적힌 메시지가 도착했고 이어서 기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량 요청 약 10분 만에 검정색 에쿠스가 도착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이용한 것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급 렌터카 업체와 승객을 이어주며 기사까지 알선해주는 우버 블랙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들어온 우버 블랙 외에도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대의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버X, 기존의 콜택시와 같은 우버택시 등 우버는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재진이 우버 블랙을 이용해 이동한 거리는 7km이고 지불한 비용은 21,000원입니다. 일반 택시의 2배 정도이고 모범 택시보다도 비쌉니다. 근데 택시가 제가 전에 4만 대인가 얼마 있다고 들었어요. 이부 택시 100대도 안 됩니다. 전체가. 실제로 일하는 차가 하루에 한 20-30대도 안 되거든요.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기존의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5천여 명의 기사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버는 문제점은 국내법상 불법으로 여객 운송 질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시의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 명분에 내세우는 공유경제 또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들은 우버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우버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면허도 없이 기사를 알선해 실질적으로는 택시처럼 운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다시 돈을 받고 대여해서는 안 되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우버를 이용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택시와 달리 공인된 자격시험이 없어 기사가 과거에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라 사고가 났을 때도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업계는 최근 우버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렌터카나 아니면 자가용이 유상으로다가 승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다 저촉이 되어 있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현 보험법상 우버를 이용한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버 기사 측은 보험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운전기사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승차 거부 등 기존 택시업계의 잘못이 우버 이용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손님을 골라 태우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택시는 많이 있어도 택시 찾기 어렵고 얘기 들어보면 승차 거부에 아주 찾아기 어려운 부분들이 렌터카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 등 잘못은 개선해야 하지만 우버처럼 교통의 공공성을 해치는 방식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를 지시했고 서울시 역시 지난 5월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가용은 돈 받고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되고 또 연결시키더라도 그래서 몇 프로? 20% 마진 챙기잖아. 우버 앱은 우버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버 앱을 차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도 앱 자체를 막으라 이렇게 협조 공문 다 보낸 상태예요. 하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버 쪽이랑 우버 코리아 쪽이랑 계속 접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연결이 안 돼요. 저기 유선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없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우버 코리아 그 사업지를 방문을 했는데 뭐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쪽에서도. 렌트카 업체에서 고급 차량을 빌려 운행하는 우버 블랙은 렌터카 사용 기록 등이 남지만 개인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버 X의 경우에는 우버 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가용,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제 추적이 가능한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이게 기록도 없으니까 그 우버 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용자분께서 그런 그 증거를 남기고 아니면 경찰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탐정 수사를 한다든지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우버의 불법성 논란은 해외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우버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달 우버뿐 아니라 경쟁업체인 리프트, 사이드카에 대해 불법 영업을 시정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에서는 우버에 대해 영업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시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5위, 세계 갑부 순위 25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해외 언론들로부터 받은 평가입니다. 문제는 실력과 경쟁이 아니라 이른바 3대 세습과 아버지에 의한 불법 재산 증여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퇴색됩니다. 특히 그의 재산 주력인 삼성 SDS 주식은 대법원이 배임으로 확정 판결했다는 점에서 작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삼성그룹 제1인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이건희 회장과 함께 공동 35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46위 박근혜 대통령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산 순위에서도 이름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사가 발표하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 최근까지 360위권이던 이 부회장은 오늘 처음 300대 부호에 포함됐습니다. 총 재산은 56억 달러, 약 6조 1천억 원으로 평가됐고 순위는 252위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삼성 SDS의 지분 11.25%의 평가액이 지난 9월 평가 때보다 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삼성 SDS가 지난 14일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장외 주식일 때보다 지분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사들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12월 상장을 계기로 수천억 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건희 회장에 이어 부자가 국내 1, 2위 부자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 주식을 헐값을 자식들에게 발행해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건희 회장의 불법 등에서 비롯된 재산 증식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3대째 거대 그룹을 세습받게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세계적인 부호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입니다. 2위인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 회장, 3위인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 회장, 4위인 스페인 의류기업 아마시오 오르테가 회장, 모두 자수성가한 인물들입니다. 이른바 세습자본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의 재벌가처럼 세습이 당연시되지는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1년 사이 1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경제를 살려서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고 50대, 60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나 가스가 생산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든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상급식 중단은 또 하나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에서 볼 때도 야 이건 참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참 웃긴다. 이건 참 웃긴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이제 뭐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검찰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는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도 해킹되지도 않는다는 러시아산 메신저를 이용하는 건데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입니까?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뉴스K가 지난달 보도했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의 경우 실험 실습비 차이가 26만 원에 불과한데도 인문계와 공학계열 등록금 차이가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논문 표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결정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뉴스K가 지난달에 보도했던 120쪽부터 128쪽까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6개월 만에 표절이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내용입니다. 특정 부분을 인용 표기 없이 서술한 점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98년 논문 작성 당시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표절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측은 대학의 총장이 논문을 표절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당연히 박사학위는 취소해야 하고 처벌 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표절은 맞지만 학위 취소는 안 한다. 네. 이 대학의 판정치고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논문의 지도 교수였고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던 당시의 경희대 교수. 경희대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 전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뉴스K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논문이 통과된 직후에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모 전 경희대 행정대학원장의 친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채용돼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대학 측에 등록금에 포함되는 실험 실습비의 내역을 밝혀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요. 그 결과를 밝혔더군요. 네, 홍익대학교의 한 선본이 학교 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1인당 실험 실습비를 공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적은 인문사회계열과 등록금이 비싼 공학예체능 계열 간의 실습비를 비교한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홍대가 선본에 제출한 실험 실습비, 그리고 오른쪽은 취재진이 대학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등록금의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둘 다 기준은 2013년이고요. 먼저 실험 실습비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이 5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이 31만 5천 원으로 26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 하지만 등록금 차이는 무려 213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의 실험 실습비는 5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학예체능은 31만 5천 원이고 그래서 차액이, 그 차액이 26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금 차이는 213만 6천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습비, 실험 실습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선보는 대학 당국에 실험 실습비의 사용 내역도 함께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학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용 내역 대신 집행 총액만 공개했습니다. 홍대의 경우에는 실험 실습비가 등록금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등록금 중에서 장학금을 제외하면 실험 실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를 공개한 선보는 등록금 차등 내역을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신설된 부처가 국가안전처예요. 여기 안전처장 그리고 또 차관, 수장들 자리가 이제 내정이 됐던데. 네. 둘 다 군 출신 인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청과 해경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새로운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출범 전날부터 군 출신에 대한 군 출신 그리고 대통령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를 보시면 장관과 차관에 모두 군 출신 인사가 내정됐습니다. 좌측이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인데요. 해군 제3함대 사령관, 그리고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해군 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내정된 이성호 현재 안전행정부 제2차관입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육군 3군 단장을 시작해서 국방대학교 총장까지 이 역시도 군 출신으로 정통한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혁신처를 보시면요. 이른바 삼성맨 출신인 이근면 현재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습니다. 삼성광통신은 삼성의 계열사고요. 그런데 이근면 경영고문은 2012년에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네, 삼성 출신 민간위원이라고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을 한 인사에게 주는 보상 자리가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 발표를 전해들은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 안전과 안보를 구분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이후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인사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인사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입니다. 청와대를 군인 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 통제가 강화되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군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였는데요. 그 정부가 안전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안전과는 무관한 예산들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도 안전 예산을 발표하면서 23개 부처 327개 사업을 위해서 14조 6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의당 김재남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안전과는 동떨어진 성격의 사업들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예산에는 심지어 4대강과 연관성이 높은 치수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4대강에 또 돈을 들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천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하천 관리 예산을 안전 예산에 껴넣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내년도 안전예산으로 분류된 이른바 물관리 예산입니다. 16개 다기능보 그리고 친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겠다면서 국가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서 4,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고요. 또 국가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해서 6,168억 8,900만 원, 그리고 4대강 의심 예산으로 지적돼 오면서 여야 간의 예산 공방을 벌였던 평화의 댐을 비롯해서 10개 댐 관련 예산이 3,469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다 합하면 1조가 넘습니다. 총 1조 3,938만 7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뭐 크게 봐서 뭐 국가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뭐 안전과 무관하냐,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뇌과학하고 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명확한 기준이나 분류가 없기 때문에 안전예산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분석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뇌과학을 포함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네. 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원천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뇌연구 4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140억이 넘고요. 또 에이즈 성병 예방, 또 UN 방재연수원, 동북아 사무소 등을 위한 예산들도 안전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갈등 문제를 좀 짚어보죠.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법적인 다툼까지 벌일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이 어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밝히자마자 바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무부 장관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따라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6개 자사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2016년까지는 자사고 운영을 약속했다면서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가 끝나는 21일이 지난 뒤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불응하고 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요. 취소 대상 6개 자사고에 지원하는 신입생 지원 현황에 따라서 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던 6개 자사고가 지금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직권 취소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KBS 국영화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새누리당이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문법 중에서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조항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원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4조 6항의 3항의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러니까 KBS와 EBS는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외하는 거죠? 예,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낸 개정안에 보면 이 조항을 없앰으로써 이 방송사들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새누리당 측의 그 입장을 요약해 보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시켜서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또 공공기관의 해산 조항을 신설하고 공기업 임원 임명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KBS 노조는 새누리당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정부 여당의 속내는 내년은 각종 선거가 없는 2015년이라는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반문했고요. 또 공문법 개정안 발의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겠다면서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여론 반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2015년 선거가 없는 해에 공영방송사를 국영화하는 그런 일종의 작전을 다 전개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기업 임원들, 그러니까 사장에 대해서는 KBS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법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예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악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은행잎과 함께 떨어진 은행알을 줍는 어른들 보이는 날, 김장을 마쳤습니다. 농촌마을의 김장은 대개 자식 형제를 염두에 둔 대량의 김치 전쟁입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생강, 대파, 쪽파, 갓은 밭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젓갈, 청각을 사오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생선, 육류와 진한 젓갈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새우젓을 넣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밭에 있던 무, 배추가 오늘은 통 안에 들어앉았네요. 겨울 들면 가족들의 뱃속으로 위치 이동하게 될 겁니다. 긴장들 하셨는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아세안 플러스 3, G20 정상회의를 잇따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언론들이 대통령 순방 외교 성과를 홍보해주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IMF와 OECD로부터 G20 각국의 성장 전략 중에서 1위로 평가됐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각국이 제시한 계획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전제했을 때의 GDP 성장률을 단순 비교해서 그저 덕담을 건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마치 국제사회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공인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홍보 기사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사가 있으니 YTN의 어제 기사였습니다. 여기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말고도 다양한 대통령의 외교 업적이 나열돼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다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기사 첫머리 한 문장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다. 이런 희대의 기사에 아직 댓글 하나 안 달려 있더군요. 이런 기사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매력적인 대통령을 검색해 주실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트 블록버스터다. PD로서의 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개봉한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왔자지 뭐.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네 덕분에 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 주인공인 선희는 어떤 인물입니까? 옆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여성이고 마트에서 일을 할 뿐이지, 우리나라 이 보통의 평균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선희처럼 살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참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건데 그중에 이제 대표 인물로 선희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각 자체가 약간 한 발 떨어진 듯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근데 이게
너무 뒤로 물러서면 너무 영화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영화는 뜨거워지지만 자칫 심파로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적정한 거리. 사람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을 찾는 게 그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주인공들을 만나고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흔히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런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 카메라가 줌인 쭉 들어가고 슬픈 음악 쫙 깔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그 뒤에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면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 시청자들이 그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도 변화할 수 있고 또 TV 속의 그 인물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던져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 영화는 최대한 대한민국 사회를 농축해서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동화돼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실제 인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비정규직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독립영화 같은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업영화의 형식을 띠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목표 지점이 그거였어요. 이 영화는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고 노동운동이건 또는 노조이건 또는 파업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출발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규모로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영화로는 의미가 없다. 여성들의 파업을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됐던 점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파업과 남성들의 파업에서 가장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뭐냐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과 아이들. 남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제 중고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부인들 또는 아내 또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가 육아에 관해서는 여성들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육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파업을 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목포 MBC의 소위 잘 나가는 교양 PD셨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영화 하고 싶어서 때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회사 다니기가 싫어서 그만뒀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나이도 이제 관리자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월급쟁이로서 살 거냐 앞으로 아니면 창작자로서 살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게다가 2008년이라고 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해서 1년 정도 흐른 시간이잖아요. 제가 2008년 겨울에 이제 그만뒀는데 1년 동안 이제 지켜보니 제가 원하는 걸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MBC라는 조직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겠다.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만뒀어요. 비정규 여성 근로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담은 이 영화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600만 명이 넘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너도 나도 카트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봐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한 2시간 정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드는 정책, 내가 만드는 법, 문구 하나가 저 사람들한테는 단두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빵이 될 수도 있구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절감하게 된다면 비록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MBC 시사교양국 해체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망했구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회사의 이제 동료, 선배, 후배 이런 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어쨌든 저는 도망친 사람이니까 한 발 떨어져서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존재지만 아직 그들은 그 안에서 마치 저희 영화 속의 선의 해미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저희 이제 선배, 동기, 동료, 후배들이 그 팽목항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 문자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날리는지. 자기가 보는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밖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네. 작가님의 다음 작품 계획은 뭔가요? 첫 번째 영화가 노동이잖아요. 두 번째 영화는 언론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방송사의 이제 기자고요. 제가 이제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딜레마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는 정체성과 언론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적죠. 파급력이. 주위 몇 사람만 좀 피해보고 말 테지만 그게 만약 기자이거나 관료이거나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고단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맘을 다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